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38살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유부녀라고 말하는 게 기분이 묘할 때가 있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혼주의는 아니었지만 유독 남자와의 인연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 사람과 길게 인연을 이어간 적이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쏠에 가깝다고 해야겠죠. 친구들은 제가 눈이 높아서 남자와 길게 만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증거로 제 남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고르고 골라서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아유, 말로는 연애 박사라고 하더니 결국에 만나는 사람이. 지연아, 우리가 30대 중반이라고 해도 요새는 많은 나이도 아니야. 천천히 더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남편을 처음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줬을 때의 반응이에요. 아휴, 내가 언제 연애 박사랬냐? 니들이 뻔히 보이는 걸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알려준 거지. 아니, 그니까. 남의 연애는 그렇게 잘 알더니 도대체 넌 뭐가 문제냐? 우리 오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친구들이 저에게 저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글로 연애를 배워서 연애 이론은 진짜 빠삭한데 그걸로 친구들 연애 고민을 많이 해결해 줬거든요. 거기다 이론만 너무 충만하니 제 남자 보는 눈이 뭐랄까 높다고 하긴 그렇지만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여태 만난 남자들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할 때마다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저래서 안 돼 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친구들 눈엔 한결같이 제가 눈이 높아서 그러는 걸로 보였나 봐요. 너희가 진짜 남자를 몰라봐서 그러는 거야. 우리 오빠 내가 딱 상상해온 그런 남자라니까. 네가 도대체 뭘 상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다른 건 너 알아서 한다고 치자. 근데 나이는 어쩔 거야? 직업은? 야, 아무리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얼굴은 또 어쩌고. 170이 안 되는 작은 키에 슬슬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어디 하나 잘난 곳 없는 이목구비, 결정적으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저와 띠동갑인 남자였거든요. 너도 참 용하다. 어디 하나 변변한 구석이라고 없는 남자를 어떻게 유럽까지 가서 물어오니? 만날 인연이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거 아닐까? 질색하는 친구들 앞에서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어디 제 남편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가장 완벽한 남자는 내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구 반대편 프랑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가 4년 전으로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인데도 그때는 모든 게 늦은 것만 같아 조바심이 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휴가를 즐겨본 적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엄청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일에만 푹 빠져있는 워커홀릭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평범하게 벌어먹고 살면서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사는 집순이라고 할까요? 그냥 제 세계는 텔레비전 안에 전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사실 제가 연애 고수가 된 것도 온갖 로맨스물을 전부 섭렵한 결과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 해에 저는 TV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온갖 여행 예능을 보며 처음으로 유럽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회사를 옮기려고 일도 쉬는 참이라 그때가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을 뒤지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길게 생각하기 싫어서 프랑스로 정했습니다. 사실 취향 노선이 많다 보니 비행기 값이 싼 것도 한몫했죠.
어쨌든 전 일주일간의 프랑스 여행을 계획했어요. 마음먹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나다니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니 걱정하는 마음에 패키지 여행을 가라고 했지만 그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유여행을 준비했어요. 비행기 표를 끊고 숙박 예약도 하고 또 이거저거 뭐가 필요한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서 준비했습니다.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서 면세점에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선글라스며 화장품도 사두고 혼자 왕창 들떠 있었네요. 그리고 드디어 출발일이 되어 공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일은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발권부터 탑승까지 모조리 찾아보고 익혀뒀지만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결국 우왕좌왕하다 탑승 시간이 빠듯해져 저는 면세 물품은 찾지도 못하고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패션의 도시인 파리로 가는데 가서 사면 된다고 마음을 달랬어요. 그렇게 장장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프랑스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알아둔 경로로 숙소에 도착했는데 제가 예약해놓은 방이 없다는 거예요. 속은 터져나가는데 언어의 장벽은 너무 높고 미칠 지경이었죠. 거기다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까딱하면 첫날부터 노숙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여행 정보를 얻어오던 카페에 글을 남겨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숙소에 도착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자꾸 빈 방이 없다고만 하네요. 말이 안 통하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당장 숙박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바로 묵을 수 있는 숙소 추천 좀 해주세요. 절박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바로 댓글 하나가 달리더군요. 저 지금 땡땡에 있는데 님 숙소가 어디세요? 간단한 불어 회화 가능하니까 도와드릴게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숙소 이름을 알려주니 5분이 채 안 돼서 웬 남자가 저를 도와주러 숙소로 왔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 뒤 저와 결혼할 남자였어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짜잔 하고 나타난 그 남자는 능숙한 실력은 아니지만 더듬더듬 제 상황을 설명하고 또 숙소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더군요. 숙소 결제까지 다 끝낸 거 맞아요? 결제가 안 돼서 예약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부랴부랴 예약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예약 후 24시간 안에 결제를 안 하면 자동 취소되는 예약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숙소 예약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러네요.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다른 숙소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한인 민박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빈방 있는지 확인해 줄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다행히 남편의 도움으로 저는 근처 한인 민박에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 남편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할 마음으로 그 사람이 묵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뭐. 괜찮다고 거절하는 남편에게 제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끝까지 살해하겠다고 우겨댔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근처 음식점으로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개선문을 지나 샹젤리제 거리를 거니는데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여행 첫날부터 모든 게 꼬인 후라 낭만이고 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다운돼 있었죠. 그게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나 봅니다. 여행 자주 다녀요? 아니요. 해외여행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하는 해외여행에 혼자서 유럽까지 용기가 대단한데요. 뭣도 모르고 시작해서 어제 그 꼴 난 거죠. 그래도 금방 해결됐잖아요. 전 처음에 여행 왔을 때 소매치기로 여행 경비며 여권까지 탈탈 털렸어요. 불행은 불행이 위로한다고 했던가요?
첫 여행에 소매치기로 고생했다는 그 사람의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 말투에 생기가 되살아났을 거예요. 남편이 저의 바뀐 말투에 잠시 놀라는 눈치였거든요. 하지만 이내 웃으며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행이 다 뭐예요? 귀국 일정은 보름 남았는데 당장 공항 갈 차비도 없었거든요. 대사관에 연락했었어요?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경찰도 찾아갔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니 당연히 방법은 없죠. 돈 빌릴 데도 없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반짝이더군요. 그것보단 직접 돈 벌 궁리를 했죠. 남편은 길거리에서 이런저런 예술로 돈벌이를 하는 여행객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어요. 외국 사람들 이름을 한자로 써주고 근사한 뜻풀이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토마스라는 사람한테는 흑토, 말마, 빼어날 수를 써서 땅 위의 최고의 말이라고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대박. 어떻게 그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 돈 모아서 나머지 여행 계속한 거예요? 저는 남편의 임기응변에 물개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관광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죠. 그래도 처음 해외여행이었는데 아쉬웠겠다. 저는 뭐 그것도 나름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온 친구가 실망이 컸나 보더라고요. 친구랑 둘이 왔던 거예요? 그럼 친구 돈도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장난스럽게 인상을 한번 찌푸리더니 친구가 제 돈까지 같이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어쨌든 여행 와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지연 씨는 그래도 잘 해결됐잖아요.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즐기다 가요. 감사해요. 덕분에 숙소도 해결하고 여행 내내 우울할 뻔했는데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 후 일주일을 묵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같이 밥을 먹자, 차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다가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남자로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랄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남편이 절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점도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 제가 이론으로는 연애 초고수라서 남자들이 뻔히 수작 부리는 걸 빨리 눈치채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절 보는 눈빛에서 그런 수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해서 좋았는데 같이 어울리는 날이 늘어날수록 재치 있고 배려심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 사랑에 빠졌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제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감정 또한 낯선 곳에서의 설레임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과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함께 에펠탑을 보며 맥주를 마시는데 남편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주 옛날 노래라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트윈 폴리오의 웨딩 케이크를 부르더군요. 기교가 뛰어나진 않지만 감정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그 사람에게 뭔가 사연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래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아이, 그냥 부른 건데.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 오빠 연애 얘기요. 연애 얘기? 별로 할 게 없는데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연애 몇 번 해봤는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로 남편을 끌고 갔어요. 남편은 한 번의 연애를 아주 길게 했다고 했습니다. 15년 정도 만났나? 가물가물하네. 15년을 연애만 했다고요? 대박이네. 그럼 혹시 그 소매치기 당한 친구가 여자친구였어요? 왜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했어요? 글쎄.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예전 연애를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남편은 동갑 여자와 25살에 만나서 앞자리가 4로 바뀔 때까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장작 15년이죠. 둘 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딱히 결혼을 해야겠다 어쩌겠다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헤어질 마음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한 해외여행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그 고생을 하고 돌아간 후 여자는 한 달이 안 되어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뭐야? 헤어질 거면 여행은 왜 왔대요? 아직 미련이 좀 남았어요? 만약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나간 시간이야.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아. 남편의 표정이 서글퍼 보인다고 생각했던 건 단지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이었고 그 사람과의 마지막 밤이라는 저 혼자의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연락처도 모른 채 파리에서의 짧은 만남을 끝냈습니다. 그 후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다시 취업을 하고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안고 사는 집순이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설레임이 감정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그 사람이 흥얼거리던 그 노래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처라도 받아오는 건데 뒤늦은 후회를 해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 옅어지길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결국은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퇴근 후 사람 많은 강남대로를 빠르게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사이비 종교인가 싶어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뒤를 도는데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오빠! 제 눈앞에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한국에서 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스페인 갈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 근데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그런가 다시 들어오고 싶더라고. 남편은 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 우연한 만남으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막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 당시 직업도 없었고 또 저와 한 바퀴 돌아서 동갑인 자신의 나이도 무척이나 신경 썼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제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만날수록 그 사람의 어른스러움과 따뜻한 배려, 재치 있는 말솜씨가 제 마음을 흔들었고 급기야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싫은데요? 오빠 어차피 나보다 괜찮은 여자 못 만나요. 그냥 속는셈 치고 연애나 한번 해봐요. 제 당돌함에 결국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연애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라고 혀를 내두르던 친구들도 우리가 만난 시간이 쌓여갈수록 남편의 진면목을 봐주더군요. 진짜 너희 오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연애할 만 나겠다. 나도 이제 남자 외모는 다 때려치고 성격만 볼 거야. 너 여태 얼굴도 봤냐? 근데 외모들이 왜 그 모양이었어? 친구들뿐이 아니었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이도 많고 외모도 별로라고 남편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모두가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제발 우리 지연이 좀 데려가게. 저거 집에서 밥만 축내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제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남편의 장점으로 꼽는 부분은 착한데 결단력 있는 성격이라고 말해요. 보통은 사람들을 배려해 참을 때가 많은 사람이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줄 아는 모습이 믿음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남편과 저는 1년의 불타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간은 정말이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거실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며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은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끔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과 제가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여자니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98년도에 나온 영화 아니야? 극장 가서 봤었는데. 누구랑 봤대? 멜로 영화를 친구랑 보러 가진 않았을 테고. 누구랑 봤는지 뻔히 알면서 뭘 물어. 저는 장난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사실 평소에도 아주 가끔 남편의 예전 여자친구를 입에 올리며 소심한 질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너무 무거워져서 남편의 가슴에 응어리질까 겁이 나서 오히려 장난스럽게 입에 올렸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렇게 저를 달래주었죠. 사실 남편의 행동에서 제가 질투할 만한 건 손톱만큼도 없었기에 말 그대로 농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며칠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느껴져 혼자서 지레 겁을 먹고 있던 참이었는데 오히려 남편은 제 장난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말수도 줄고 안색도 어둡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여행을 하며 쌓아온 인맥으로 작게나마 식품 무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이 점점 많아져서 그때쯤엔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피곤해서 짜증이 많아진 거라 애써 제 마음을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잠자리에서 제 손길을 피하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저를 등지고 눕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 일이 아니라고 애써 눈을 감아도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며칠을 앓다가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고 말았어요. 핸드폰 속엔 남편이 차가워진 이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니? 내일 점심 먹지 말고 와야 돼. 내일 보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주고받은 문자 날짜를 보니 며칠 지나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그 하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를 위로 올릴수록 몇 달에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더군요.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거실로 가지고 나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역시나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기호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부인도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여자는 놀란 듯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익숙한 사람을 부르듯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단번에 남편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전 여자친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몰래 그 여자와 만나고 온 남편이 다시 그 여자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마음이 저에게서 빠르게 떠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 마음을 붙잡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꼭 그렇게 귀찮게 해야겠어? 제가 말이라도 걸라치면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밥을 먹으라는 말에도 입맛 없다며 돌아서고 같이 맥주를 마시던 것도 영화를 보던 것도 남편은 전부 귀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남편이 영원히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 우리도 이제 애기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 후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운 남편의 옆으로 다가가 저렇게 말했어요. 원래도 아이를 빨리 가질 계획이었지만 제 마음이 조급해 더욱 재촉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지연아, 나 할 말 있어.
남편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떨구더군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 저는 말을 돌렸습니다. 왜 그래? 피곤한데 내가 자꾸 귀찮게 해서 그러지. 나 거실 나가 있을 테니까 얼른 좀 쉬어. 제가 황급히 방을 나가려고 하자 남편이 제 손목을 붙들더군요. 나 그 사람 만나고 왔어. 한참을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쥐고 있는 손을 비틀어 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못 들은 걸로 할게. 왜 만났는지도 안 물을게. 대신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냥 그거면 돼. 아니, 네가 못 들은 걸로 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야. 나 그 사람한테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애원하듯 남편에게 물었어요. 되돌릴 생각 없다며. 다 지난 일이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미안하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테고 그냥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없던 일로 되돌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 남편의 마음에서 제가 이미 너무 멀어진 건지 남편은 저의 울먹임을 못 본 척 밀어내더군요. 무슨 말이야 그게. 헤어진 지 5년도 더 지난 사람이잖아.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행복했잖아. 오빤 내가 있어야 행복하다며. 나랑 함께한 시간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다정하지만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 남편의 모습에서 제가 되돌릴 수 있는 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그 사람한테 가지 그랬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여줬으면 좋았잖아. 미안하다. 눈물이 어찌나 흐르는지 더는 그 사람을 붙잡는 말을 내뱉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기다렸다는 듯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께서 유책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자료로 현재 가진 재산을 이지연 씨 앞으로 드리겠다더군요. 남편은 이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며 위자료와 함께 일정 부분의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 알려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뭘 잘한 게 있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나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만나서 얘기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매달려볼 요량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역시나 문자에도 끝끝내 답은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났는지 생각도 안 나네요. 혹시나 남편이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가족과 친구들에겐 우리 부부 문제를 얘기도 못하고 며칠을 끙끙 앓으며 지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남편이 써준 편지를 읽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 문득 그 사람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실 파리에서 네가 떠나고 난 뒤에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혹시 우리가 만날 인연이라면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데도 내가 몇 번이나 사귀자고 고백했는데 튕긴 거예요? 배짱이 아주 두둑하시네.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했거든.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남편과 보낸 시간 중에 그 마음이 거짓이라고 느껴진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척도 없이 몇 년 전에 헤어진 여자에게 다시 간다니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서 남편의 옛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호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핸드폰 너머에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어졌는지 확인했지만 다행히 끊어진 건 아니더군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그쪽이랑 할 얘기가 있을까요? 무언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당당한 그 여자의 목소리에 제가 작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저 안 만나주셔도 돼요. 그냥 우리 남편 놔주세요. 그쪽이랑 우리 남편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잖아요.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다 지난 과거일 뿐이에요. 제발 부탁할게요. 제 말은 점점 애원으로 바뀌었어요. 핸드폰 너머에선 낮은 한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한참 만에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디든 제가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지 겁이 났어요. 남편의 마음이 돌아섰다면 결국 모든 건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이니까요. 아니야. 어차피 마지막이라면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보자. 남편의 여자를 만나기까지 제 마음은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커피숍으로 들어간 순간 어쩌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커피숍에는 만삭의 임산부 한 명만이 덜렁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딸랑이는 유리문을 붙잡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뒤돌아서 뛰어가자 생각했을 때 그녀가 저를 보았어요. 기호 와이프 되시죠? 안녕하세요. 이영주예요. 안녕하세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영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그런 제 얼굴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남편의 과거의 여자. 결국 둘은 아무리 헤어졌어도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 사이 제가 잠깐 둘 사이에 끼었던 거겠죠. 죄송해요. 괜히 만나달라고 한 것 같네요. 여자는 제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지금 기호 있는 곳이에요. 네? 같이 지내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고갯짓으로 쪽지를 가리키더군요. 쪽지를 펼쳐보니 병원 이름과 호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호가 하도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땐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지연 씨 울먹이는 소리에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호 위암 4기래요. 제 동생이 병원 간호사라서 기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놓으라는 의사들은 만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고 싶다고요. 지금 수술 끝나고 입원해 있어요. 나머진 기호한테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다리가 떨려와 다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호랑 나랑 15년 만난 건 알고 있죠? 그쪽 얘기할 때 기호 눈빛이 무척 빛났어요. 15년을 만나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거든요. 기호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지연 씨가 잘 버텨주길 바라요.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여자의 배를 보았어요. 차마 물을 수는 없었지만 눈빛이 그리로 향하고 만 것이었죠. 아, 기호가 얘기 안 했나 봐요. 기호랑 헤어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저 결혼했어요. 제가 기호한테 상처를 많이 줬죠. 그래서 벌 받은 건지 몇 년을 임신이 안 되다가 늦은 나이에 아이가 생겼네요. 그렇게 말하며 여자는 행복한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뭘요. 오히려 미안해요. 기호가 뭐라고 하든 비밀로 하고 도와주는 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커피숍을 나와서 곧장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며칠 사이 몰라보게 야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던 게 아닌지 제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더군요. 오빠, 지연아, 네가 여길 어떻게... 왜 몰랐을까? 바보처럼 왜 몰랐을까? 저는 강하게 마음먹으려고 했지만 남편의 야윈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몰랐는 걸 뭐... 남편과 저는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일주일 정도 소화가 안 되길래 병원을 찾았다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의사의 말로는 이미 4기로 진행되어서 수술을 받아도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내가 이기적인지 몰라도 너한테 그런 고통을 감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남편은 만약 자신이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빠, 정말 날 모르는구나? 그 후 저는 두 손을 걷어붙이고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위를 전부 드러낼 만큼 큰 수술을 받고 그 후 이어지는 항암을 견뎌냈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지만 지금 남편은 2년 가까운 시간을 제 옆에서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고 있어요. 때마다 검진을 받고 아직 조심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겨내는 모습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앞으로 남편과 제게 남은 시간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아주 먼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 하루가 남았다고 해도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서로를 아껴주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완전히 낫는 날 다시 이곳에 사연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언젠가 좋은 소식 다시 전할 날을 기다리며 긴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